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외딴 초가에서 강윤재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윤재는 한때 관아에서 참봉벼슬을 지내던 선비였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지요. 3년 전 눈 오던 그날의 기억이 그를 이곳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아내와 3살배기 쌍둥이 딸 하린이와 하소이를 눈사태로 잃은 그날 말입니다. 그날 겨울 폭설이 밤새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끝없이 하얀 눈송이가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초가 처마를 흔들어댔지요. 윤재는 안방 한 구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지요.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또 한 잔을 따랐지요. 술잔을 들어 올리는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한때 맑았던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3살배기 쌍둥이 딸들이 제잘대며 뛰어다니던 모습도 떠올랐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눈 오던 그날의 기억이 윤재를 덮쳤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온 비명소리, 쓰러진 나무 아래 깔린 가마, 그리고 차가워진 아내와 딸들의 손. 윤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있어 처음엔 알아듣기 어려웠지요. 윤재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 눈이 창호지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낯선 소리,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혹시 환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3년 동안 이곳에서 홀로 지내며 온갖 환영과 환청에 시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약하지만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지요. 아이 같았습니다. 윤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이 깊은 산골에 그것도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아이의 울음소리라니.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에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윤재는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지요.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윤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하얀 눈 속에 검은 그림자만 어른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윤재는 안으로 들어가 등잔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높이 쳐들고 다시 밖으로 나섰지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당 끝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계집이 보였습니다. 3년 전까지는 사냥개 한 마리를 키우던 곳이었지요. 아내와 딸들이 떠난 뒤로는 개도 어디론가 사라졌고 계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윤재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울음소리가 더 또렷해졌지요. 계집 앞눈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으로 기어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등잔불을 계집 쪽으로 비추자 문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요. 윤재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사람이 맞았습니다.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다친 짐승이 들어간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사람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낡은 나무판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등잔불이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윤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지요. 계집 안에 2명의 작은 아이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 둘이었지요. 쌍둥이처럼 꼭 닮았습니다. 두 아이는 등잔불에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윤재를 올려다봤지요. 작은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너덜너덜했지요. 저고리는 찢어진 곳이 여러 군데였고 치마는 진흙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추위에 얼어서 자주빛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엔 흙과 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쌍둥이 중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춥사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 이곳으로 기어들었사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룻밤만 재워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이면 떠나겠나이다. 그런데 언니 아이가 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오늘 계집에서 하룻밤만 자도 되옵니까? 그 말이 윤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두 아이는 쫓겨날까봐 벌벌 떨고 있었지요. 추위에 떨고 있는 건지 공포에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은 몸이 오들오들 떨렸고 얼어붙은 손은 서로를 놓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었지요. 윤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3살이었던 쌍둥이 딸 하린이와 소희. 그 아이들이 6살이 되었다면 딱 이 아이들만큼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지요. 눈앞에 있는 두 아이가 하린이와 소희처럼 보였습니다. 윤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지요. 작은 몸은 너무 얼어서 마치 얼음덩이 같았습니다. 손은 굳어 있었고 발목에는 동상 초기 증상이 보였지요. 아이들의 옷에서는 찬 눈 냄새와 함께 묵은 때 냄새가 났습니다. 윤재는 두 아이를 꼭 안고 초가 안으로 향했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울부짖듯 불어댔지요. 하지만 윤재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을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빨리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재 품 안에서 두 아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작은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윤재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지요. 윤재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삶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3년 동안 죽은 듯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 작은 두 생명 때문에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느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초가 안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했지요. 윤재는 두 아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온돌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두 아이는 서로를 꼭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림이 좀처럼 멎지 않았지요. 잠시만 기다려라. 따뜻한 물을 가져오마. 윤재는 붓두막으로 가서 솥에 물을 데웠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지요. 물이 데워지는 동안 윤재는 방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했지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의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뚝에 시퍼런 넝자국이 보였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있었고 누렇게 변한 오래된 것도 있었지요. 동생 아이의 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등에는 손톱 자국이 가늘게 찍혀 있었지요. 누군가 아이들을 세게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고개만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데워졌습니다. 윤재는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방으로 가져왔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을 담가 보거라. 조금 따끔할 게다. 윤재가 먼저 언니 아이의 손을 잡아 물에 담갔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물에 닿는 순간 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얼었던 손이 녹으면서 통증이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꾹 참으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손을 씻기고 나서 윤재는 아이들의 발도 살폈습니다. 버선을 벗기자 발바닥에는 터진 물집이 여러 개 보였지요. 발톱은 깨져 있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윤재는 아이들의 발을 조심스럽게 물에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이 모두 참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신음했지요. 하지만 발을 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더 꽉 쥘 뿐이었지요. 조금만 참거라. 곧 나아질 게다. 윤재는 수건으로 아이들의 손발을 정성껏 닦아 주었습니다. 물기를 말리면서 다시 한번 상처를 확인했지요.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등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어깨에도 목덜미 뒤에도 긁힌 자국이 보였지요. 윤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지요.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냐?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하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윤재는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지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씻었습니다. 솥에 쌀과 물을 넉넉히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나물을 조금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코끝이 살짝 움찔했지요. 그제야 윤재는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말입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윤재는 두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 상 위에 올렸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리 와서 먹거라. 두 아이는 조심조심 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그저 죽그릇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재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언니 아이가 움찔했지요. 저희는 숟가락 쓰면 안 되옵니다. 윤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찌하여 안 된단 말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뻗었지요. 윤재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숟가락을 쓰거라. 여기서는 무엇이든 해도 좋으니라. 숟가락을 아이 손에 쥐어 주었지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언니를 따라 동생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집었지요. 두 아이는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지요.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서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물이 입가에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데만 집중했지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요? 윤재는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는 잠시 밖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윤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죽그릇을 비우고 있었지요.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아이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죄송하옵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이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더 먹고 싶으면 더 주마. 아이들은 고개를 흔들었지요.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지요. 조금만 기다려라. 윤재는 다시 부뚜막으로 가서 떡 몇 개를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쪄서 상 위에 놓았지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손을 뻗지는 못했지요. 먹어도 되느니라. 다 너희 것이다. 그제야 두 아이는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먹었지요. 입안에서 오래오래 씹으며 음미했습니다.
윤재는 아이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꽃비옵니다. 그리고 이는 제 아우 한별비옵니다. 꽃비와 별비.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두 아이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재는 아이들을 침상으로 데려갔지요. 이불을 펴고 두 아이를 눕혔습니다. 자거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윤재를 바라봤지요. 나으리, 여기 계시옵니까? 별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 있겠느니라. 윤재는 침상 옆에 앉았지요. 그제야 두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지요. 윤재는 조용히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가늘게 뻗은 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모든 게 3년 전 잃은 딸들과 겹쳐 보였지요.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오늘 밤 다시 쏟아졌지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윤재는 밤새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놀라 깰까봐, 혹시라도 다시 추월할까봐 말이지요. 새벽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윤재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자고 있는 두 아이. 윤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폭설이 지나간 뒤에 맑은 아침이었지요. 윤재는 밤새 침상 곁을 지키다가 어느새 눈을 붙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 눈을 떴지요.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별비가 언니 꽃비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두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깨었느냐? 윤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하옵니다. 늦게까지 주무시게 하였나이다. 꽃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오히려 잘 잤느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재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요. 세수하고 오거라. 아침상을 차리마. 두 아이는 조심조심 방을 나갔습니다. 윤재는 부뚜막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지요. 어젯밤 남은 죽을 다시 데우고 나물을 조금 무쳤습니다. 아이들이 세수를 하고 돌아왔지요.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지요. 상을 받은 아이들은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눈치를 보는 것이었지요. 먹거라. 윤재가 말하자 그제야 두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천천히 먹었지요. 그래도 여전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윤재는 아이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어디서 왔느냐? 꽃비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희 어미는 하늘나라로 가셨나이다. 윤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미 산소에 가려고 하였구나. 예, 어미 산소가 저 고개에 있사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나이다. 별비가 곁에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윤재는 더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지요. 그럼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었느냐? 꽃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인 것 같았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를 거두어 주신 어른들과 살았나이다. 거두어 준 어른들이라니. 어미가 돌아가시고 나서 관아에서 그 댁으로 보내졌나이다. 길은 딸이라 하며 데려가셨지요. 윤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구율사를 노린 것이 분명했지요. 별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잘해주셨나이다. 따뜻한 밥도 주시고 방도 내어주셨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달라지셨나이다. 꽃비가 말을 이었지요. 밥을 조금씩 주시고 집안일을 시키셨나이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 길어오고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재는 그 작은 손을 바라봤지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못하면 매질을 하셨나이다. 그리고 밥을 주지 않으셨지요. 별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배고파서 뒤뜰에 돼지 구유를 뒤졌나이다. 거기에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있을까 하여. 윤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살 아이가 돼지 구유를 뒤졌다니.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그걸 보신 양부께서 크게 화를 내셨나이다. 꽃비가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있는 시퍼런 멍자국을 보였지요. 몽둥이로 때리셨나이다. 그리고 창고에 가두셨지요. 얼마나 가두었느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꺼내주지 않으셨나이다. 어둡고 차가운 곳이었지요. 별비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모양이었지요. 윤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지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게냐? 윤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꽃비가 고개를 저었지요. 어미 기일이 되어 산소에 가고 싶다 여쭈었나이다. 그랬더니 허락해 주셨지요.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셨나이다. 별비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산소를 찾아 나섰다가 폭설을 만난 것이었지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윤재의 초가를 발견했고 계집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꽃비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지요. 나으리, 왜 그러느냐? 저희는 어디 가도 버려지는 몸이옵니다. 그 말이 윤재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미도 저희를 두고 가셨고 양부모께서도 저희를 싫어하시나이다. 저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옵니다. 별비도 언니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나으리께서 내일 아침 마음 바뀌시어도 괜찮사옵니다. 저희를 내쫓으셔도 노여워하지 않겠나이다.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버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자신들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두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게다. 약속하마. 그날 오후 윤재는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옷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윤재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마을 건너 박씨 댁에서 난리가 났다더군. 길은 딸 둘이 사라졌다면서. 산소에 간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지. 벌써 사흘째라던데. 폭설에 얼어 죽었겠지. 박씨, 내외가 온 마을을 뒤지고 다닌다더라.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부모가 아이들을 찾고 있었지요. 오래 버틸 수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재는 두 아이를 재운 뒤 등잔을 켰습니다. 먹을 가라붓을 들었지요. 종이를 펼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에 있는 예뻐색에 보내는 서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벗이 이제는 원님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지요. 윤재는 밤새 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두 아이의 사연을, 몸에 새겨진 상처를,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담았지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았지요. 손이 저려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서찰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재는 매일 아침 마을 어귀까지 나가가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지요. 하지만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두 아이는 조금씩 윤재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지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벌벌 떨지는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자연스럽게 들었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하지만 윤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두 아이는 안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지요. 그때 마을 초입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재의 손이 멈췄지요. 도끼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이윽고 초가 앞에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앞뒤로 하인들이 따라왔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풍채 좋은 사내와 곱게 단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내는 쉰 줄로 보였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갓은 윤이 나게 닦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40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직감했습니다. 양부모가 왔다는 걸 말입니다.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기척을 눈치챈 모양이었지요. 윤재는 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마라. 작게 속삭였지요. 두 아이는 이미 귀틀 뒤로 숨은 뒤였습니다. 사내가 대청으로 성큼 올라왔습니다. 아무 격식도 없이 마치 자기 집인 양 구는 것이었지요. 여인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여기 사는 분이시오? 사내가 윤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지요. 그러하오. 윤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을 건너 박씨요. 이는 내 아내요. 여인이 옆에서 고개를 까닥였지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쌍둥이 계집아이 2마리요. 무슨 일로 아이들을 찾으시오? 무슨 일이긴? 우리 기른 딸들이요. 사흘 전 산소에 간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렇게 사라져 버리다니. 여인이 거들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지요.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온 마을을 뒤졌소. 밤낮으로 찾아다녔다오. 윤재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했지요. 진짜 걱정했다면 눈빛이 저렇게 차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기 있소. 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내어 주시오. 우리가 데려가겠소.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소. 무엇이오? 아이들 몸에 멍이 가득하더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인은 코웃음을 쳤지요.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 아니오?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게 되지. 회초리라 하셨소? 윤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시퍼런 멍이 그냥 회초리로 생긴 것이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은요? 그건 여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나섰지요. 집안일을 시킨 것뿐이요. 아이들도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는 법 아니오? 6살 아이에게 빨래와 청소를 시키고 물을 길어 오게 하고 돼지 구유를 뒤지게 만든 것이 그저 집안일을 시킨 것이요? 윤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나왔습니다. 사내와 여인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내가 돌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아하니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데 말이요. 무슨 뜻이오? 우리도 사정이 있소.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드는 법 아니오? 하지만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재는 알았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려는 거라는 걸 말이지요. 이렇게 하시오. 100냥만 주시면 아이들을 당신께 보내드리겠소. 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파는 게요? 팔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동안 키운 수고비를 받는 것뿐이요. 여인이 거들었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옷 입히는 게 다 돈 아니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비용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귀틀 뒤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비가 우는 소리였지요. 나으리, 저희 때문에. 꽃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는 두 아이 쪽을 돌아봤지요. 귀틀 틈 사이로 보이는 작은 얼굴들.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부모를 바라봤지요. 생각해 보겠소. 사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요. 하지만 시간이 없소. 이틀 안에 답을 주시오. 이틀이라 하셨소? 그렇소.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소. 법으로 보아도 우리가 아이들의 양부모니까. 여인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거절하시면 관아에 고하겠소. 남의 아이를 제멋대로 데리고 있다고 말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지요.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틀 후에 다시 오겠소. 좋은 답을 기다리겠소. 두 사람이 대청에서 내려왔지요. 가마에 올라타기 전 여인이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꽃비야, 별비야, 곧 집으로 갈 게다. 잘 있거라. 그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위협이 담겨 있었지요. 가마가 떠났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두 아이가 귀틀 뒤에서 나왔습니다. 나으리, 죄송하옵니다. 꽃비가 윤재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나으리께서 곤란해지셨나이다. 별비도 따라 무릎을 꿇었지요. 윤재는 두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지요. 너희 잘못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지만 윤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 안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재는 두 아이를 재우고 밖으로 나왔지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서찰이 닿았기를, 부디 답장이 오기를 기도했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서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강씨, 가문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